지방선거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 이 시각에는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제 각 당의 지금 분위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보다 좀 투표율이 낮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번 선거 투표율이 좀 지난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높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는 뭐 사실 본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좀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가 지난 대선이 워낙 팽팽하게 치러져서 진영 간 첨예한 대결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다. 그 피로도가 감안돼서 이번 지선에 좀 투표율이 낮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번 선거 허니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정도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견제론과 이른바 균형론이 안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출범한 지 20일 되는 정부를 무슨 심판하고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견제와 균형을 하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먹히면서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투표율이 낮은 상태로 치러진 허니문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주당은 사실 대선 패배를 0.75로 졌다고 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규정하고 왔는데 저는 그것이 전략적 패착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때를 분절하고 그다음에 일꾼론으로 이 선거를 다시 프레이밍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끌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할 힘을 달라고 했는데 검수완박 법안을 단 하루 만에 초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당이 무엇을 견제하고 무엇을 균형 잡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거나 소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그 국정 동력론이 저는 오히려 더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된 그런 캠페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경기 결과를 끝까지 봐야 알겠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23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정부 견제론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전략적 선택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피로감이라고 하는 물리적 피로감은 없는 거는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리적 피로감 자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았어요. 피로감이 그렇게 있어서 높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는 이번 선거가 또 대선하고 비슷하게 정책이 실종된 구도 싸움이었다. 결국에는 정치 피로감이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로 나오는 부분들을 좀 막지 않았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서 지금 뭐 이제 결과를 뭐 보기도 전에 이제 제가 좀 내단을 했지만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 부분들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만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좀 부족했다. 변화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변화 혁신을 보여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화와 태도의 방식에 있어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이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좀 그런 좀 뼈아픈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 지금 이제 경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세종, 대전 이렇게 세 곳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경기도는 사실 줄곧 팽팽한 이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라는 이제 지역 자체가 단순히 이제 광역단체장 자리 이상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게 0.6%포인트 지금 출구조사잖아요. 대선 결과가 0.75입니다. 거의 정말 유사하고 흡사한 어떤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저는 어쨌든 경기도지사 선거는 철저하게 김은혜 후보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제 국정 지지도로 이제 선거인데 또 두 사람의 인물론이 팽팽하게 맞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엇갈리면서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가 그나마
사실 여러 가지 그 지금 중앙당의 여러 가지 혼선된 그런 캠페인 입장 속에서 저렇게 한 건 저는 나름 선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막판 불거진 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라든가 이런 점에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0.6%포인트 차로 지금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저건 상당 부분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경기도민의 희망이 반영된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하면서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또 그런 별칭을 얻기도 한 김은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0.6%포인트 차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사실 경기도 선거를 많이 견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나면서 그나마 팽팽했던 박빙의 선거지만 0.6%포인트. 물론 저 표는 정말 나중에 다 결과를 다 드러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온 데이터 수치상 놓고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저는 선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사실 김은혜 후보가 이거 조금 말하자면 그 초반 열세를 딛고 쭉 추세선으로 올라온 선거였고 그런 0.6%포인트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개표가 진행되더라도 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김은혜 후보도 상당 부분 이제는 만일 입성한다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지만 분당갑 선거에서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나온 안철수 후보 또한 경기 승리를 견인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국회에 입성한다면은 당에서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양상이라면 오늘 자정 내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모양인데 글쎄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지금 이번 출구조사만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대선 이후에 두 번째 심판이다. 그러니까 구도 싸움에서 저희가 불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당내 상황들을 변화 혁신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제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단합된 모습들보다 중간에 파열음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에게 실망감 또 피로감 그다음에 저희 지지층에게도 그런 이탈 이런 부분을 가져온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선거를 좀 보면은 뭐 0.6%로 지금 뒤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구도 싸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결정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인물론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김은혜 후보가 인물론으로 정치 초년생이 어떤 인물론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윤심을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그 결정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했지. 능력면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재산 축소 문제, 선거법 위반 문제는 분명 경기도민들에게 향후에 또 도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받아들이고 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새로운 뭐 출구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입지까지도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원래 모든 선거는 이제 중원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출구조사를 봐도 역시 중원의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대전, 세종 역시 경합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은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지금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확하게 지금 출구조사 반영한 거예요. 양당이 공이 격전지로 꼽은 데가 바로 저기 경합이라고 그렇죠. 꼽았습니다.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면 저도 그 사전에 분석한 그 얘기는 경기와 결국 이제 세종 그다음에 대전이 승부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충남도 포함을 사실 시켰는데 충남도 의외로 많은 게 격차가 좀 벌어진 걸로 나와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원래 이 역대 선거를 놓고 보면은 충청도 도민들이 약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그런 모든 이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흥미로운 대목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는 세종과 대전에서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다면 중원 장악이라는 그런 상징성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늘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충청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 안정론 혹은 국정에 대한 동력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제 2년 후에 총선 외에는 이제 선거가 당분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의회 권력은 조금 좀 지금 다수당을 민주당에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권력을 찾아왔던 이 상징성과 동력 때문에 향후 2년에
그 윤석열 정부는 상당 부분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결과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만일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다면은 그런 정치적 의미가 좀 담긴 중원의 이번에 승부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의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정치적 의미를까지 하시니까 좀 뭐 저도 해야 되나 싶어요. 말씀해 근데 주시죠. 그냥 현상만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는 지금 결과 자체가 경합이 세 곳입니다. 예. 대전, 세종, 경기예요. 경기가 경합이 붙었다는 게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참패를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번에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합이 돼 있고 제가 봐서는 이 경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0.6%라는 게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은 해요. 그리고 대전과 세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세종이 만약에 우리가 우세다 그러면 대전도 우리가 우세였어요. 그래서 이 경합 지역에 있어서 세 곳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면 7곳이 되겠지만 그런 다손 치더라도 이미 현직 시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경기 지역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출신이었고 대선에서도 저희가 말하자면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합 지역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예.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규정들을 좀 아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올지 역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됐습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 이 경기 선거가 또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지난번 단일화 과정도 있고 이번에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힘을 보태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사실은 김동연, 이재명 후보를 많은 국민과 유권자들은 2인 삼각 구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만 승리해서 간다.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 돼서 국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을 장악하거나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견인하는 데는 상당 부분 제약이 될 것이다. 김동연 후보가 살아가서 같이 들어간다면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참패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덜 가지면서 예.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김동연 후보가 만일 패하고 본인 혼자 살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 부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김동연 후보가 그나마 인물론으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견인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은 결국은 중앙당의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선거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오히려 당에 역의 리스크를 제공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연 김동연 후보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향후 전국의 전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출마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손쉬운 이제 승리를 얻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점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관까지 뭐 확대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재명 효과라는 걸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말하자면 차출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인천시장과 경기도까지 그 축을 수도권의 어떤 코어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모멘텀 역할을. 왜냐하면 지방선거 구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구도에서 어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단지 따지고 보면은 지자체장도 아니라 보궐선거 인천 계양의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를 스토킹하듯이 계속 이렇게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전략적 예. 어떤 네거티브전이 좀 통했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묶어놓고 인천 계양에서 예. 어떤 고전을 면치하게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예. 좀 상당 부분 효과를 보지 않느냐 분석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인천 계양에서 좀 어렵게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천시장의 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경기 지역 부분은 저는 두 번째 차선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경기 지역은 김종인 후보와 민주당이 책임졌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데 예. 일단은 뭐
저는 경기도 지금 좀 0.6% 차이로 지금 계속 개표가 되고 있지만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지도부가 면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마지막 남은 결과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결과를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기더라도 또 얼만큼 이기게 되느냐, 또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서부 대변인 지적하셨지만 코어 역할을 사실 기대하고 이제 그 차출을 이른바 이제 당에서 거의 뭐 옹립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차출이 된 건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단 말이죠. 저는 첫 번째로 국민의힘이 캠페인 전략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때 자객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뭐 유니스 의원이라든가 예. 뭐 이런 일종의 잘 알려진 명망가들을 거기다 공천하면서 맞상대를 하겠다. 그리고 네. 저는 그러면 이 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판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2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의료인을 그다음에 출마했던 분을 하면서 지역 일꾼론으로 맞받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묶었던 게 저는 첫 번째 굉장한 말하자면 잘했던 캠페인 전략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인천 계양을 조금 너무 편안하게 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터를 보더라도 뭐 금기 시대는 일본 후보의 금기 시대는 뭐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가 바로 25년 대 25일이라는 아주 명쾌한 구도를 가지고 싸움을 걸면서 이제 계양을 말하자면 일꾼론과 텃밭론으로 맞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꾸 선거 캠페인이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듯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하는 그런 사실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급하니까 김포공항 이전 같은 그런 메가 어젠다를 꺼냈는데도 이것이 거꾸로 그 국지전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선거에는 굉장한 또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김포공항 이전이 이전 논란이 일종의 약간 찬반 형식으로 가면서 이게 국민투표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 전황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것을 끼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살아남더라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0.75% 차이로 졌기 때문에 민주당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패했던 그런 대선 후보라는 상징성을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산을 잃는다면은 앞으로 그 원내에 입성하더라도 정치적인 동력을 거는데 네. 많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선거 출구조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불과 뭐 세 달 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셨고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 자산이죠. 그런데 이제 좀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은 조기 등판하면서 결국에는 정치적 승부수를 건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스코어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말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선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민주당 내에서 꼭 뭐 이거를 뭐 두 자릿수로 이겨야 뭔가 인정을 받고 한 자릿수 이겨야 뭐 부담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 내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따로 차후에 좀 더 당내의 여러 의원들과 당원들의 여러 가지 좀 뭐 출구 전략들을 모색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인공이 된 게 저희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각 후보들과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을 끌어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개항에서 묶이면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게 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한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 글쎄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은 처음이고 이번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3선 중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당내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는 사실 출마 때부터 명분이 있었죠. 거기 본인이 창업했던 안랩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사실 일종의 청춘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상징성을 이제 가졌던 부여받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처음부터 앞서 나갔지만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선거 전략도 굉장히 뛰어났던 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우회 저격하면서 갔어요. 이를테면은 개항을
그 유세를 나가면서 분당갑에서 도망간 주민을 찾으러 왔다는 식의 그렇게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피해서 개항에 출마한 듯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인의 중량감이 더 커졌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출구조사 이제 표에서 봤듯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 보면은 분당갑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 경기 지역 유세, 예. 수도권 유세를 다니면서도 저런 격차를 벌였다는 건 본인의 상당한 정치력과 대중적 인지도,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정치 지도자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국회에 입성한다면 단순히 3선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는 처음으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에서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정치 인생 10년 동안 양자 대결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이제 제3의 정치 세력을 꿈꾸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 왔는데 그런 동력을 갖고 지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가 이제 네. 대표 임기잖아요. 그렇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당 대표의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 선거 결과 특히나 경기까지 승리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본인이 단기 필마로 사실은 입성하는 거지만 저는 그 정치적 영향력은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파괴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예. 국정의 동반자로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어떤 발걸음을 내는 이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는 상당 부분 이번에 정치적 성적표가 굉장히 아주 조금 말하자면 후한 성적표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안철수 후보의 모습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뭐 따지고 보면 좀 속된 말로 정치권에서 거저먹는 데를 갔죠. 분당갑이라는 데를 갔고 본인이 이제 후광을 입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김은혜 후보 지역구였죠. 물려받아서 갔는데 제 봐서 그래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다시 들어오시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 뭔가 정치를 하신다는 게 정치적 불행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들이 본인들이 이 정치인들이 지켜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가치와 신념이 힘들더라도 한 자리를 오랫동안 함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당을 한 4번 옮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건 10년 동안 제3의 지대 해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국민의당을 버리고 본인의 국민의힘에 가서 인수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다시 분당갑으로 해서 국민의힘 복귀를 합니다. 그 속내에는 뭐가 있는지는 대충 저희들이 이제 감이 되는 건 본인이 보수의 혁신과 개혁에 기치에 서서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그런 저변이 깔린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방식은 아니다.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짧게 한마디 예. 보태면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시험대에 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제3의 정치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이제 집권 여당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힘을 정말 중도 정당화, 대중 정당화 시켜놓으면서 국민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더 넓게 사랑하는 그런 정당으로 혁신하고 바꾸는 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일 그 과제에 본인이 성공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 부분 앞으로 더 탄력과 동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 당장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글쎄요 어떻게 좀 이어나갈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제 저는 2년 후에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경합했던 노원 의뢰전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은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에 기여했고 이준석 대표는 만약 이번 선거 결과 이렇게 끝이 난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선 승리한 당대표, 지방선거도 승리한 당대표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케미가 어떻게 당분간 진행될지 이게 네. 사실 국민의힘이 2번의 선거 승리를 더 큰 국정의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두 분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타이름을 내지 않고 예. 자, 어쨌든 두 분 다 이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아주 공통적인 기여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한 파열음보다는 오히려 당분간의 시너지가 내는 좀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렇죠. 예, 모습을 결이 보여줄 될 거라는 것이다 판단이신데요.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 30대 젊은 당대표로 왔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되게 기대가 컸어요. 아, 정치가 변하는구나. 새로운 혁신의 어떤 바람이 부는구나. 그 바람 덕에 민주당도 변할 수 있겠다 기대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혁신을 주장하고 당을 변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성상납 의혹 때문에 당내에서 발목이 묶이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혁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분열과 갈라치기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혁신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런 게 되게 좀 아쉬워요. 아마 안철수 후보께서 만약 국회에 입성을 하시고 당대표를 하신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의 그런 모습들을 차별화시키면서 본인이 당권 도전에 어떤 밑자락을 깔게 될 그런 좀 모습들을 좀 예. 예측하게 됩니다. 예, 그 선거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여소야대 전국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이 어떤 이제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냐, 당장 있을 후반기 원구성부터가 관심인데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좀 예측대로 그러니까 참패로 여론조사 이제 예측대로 참패로 끝난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굉장한 쇄신의 동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수완박 처리하는 그런 힘을 가진 정당, 뭐 그렇게 또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했던 정당, 그리고 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거 중반에 당의 혁신과 개혁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차찬 속의 태풍으로 이제 묻혀버린 이런 정황들, 예. 이런 정황들 놓고 보면 전 다수의 의원들, 이른바 친 이재명계나 친 문재인계가 아닌 그런 의원들, 중도에 가까운 의원들은 자 우리가 그럼 앞으로 2년 후에 총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고, 개혁이 안 되니까 중도가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과연 이제까지 당의 주류였던 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법사위 현장 같은 문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또 정치의 어떤 상궤대로, 그다음에 약속의 합의의 이행대로 저는 오히려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평가를 받았다고 예. 동력을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합리적인 목소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채찍질을 맞았냐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의원분들이나 이런 여러 당직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확실하게 채찍질을 맞는 게 더 당 쇄신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중간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쇄신론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민주당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선명성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과 오랫동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지켰던 가치들이 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모습들, 복지, 어떤 서민들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뒀던 가치와 철학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잘하려다 보니까 차린 건 많은데 먹을 게 없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저번에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의원들이나 좀 혁신적인 분들께서 얘기하는 건 노무현을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이 분명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 선명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활력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선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원내에서 뭐 법사위원장 이런 부분들도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법사위 자체도 체제작구 심사 권한을 완화하고 법사위로서 그 합의했던 부분들을 지키면 우리가 주겠다 아니면 절대 못 주겠다 예. 이런 게 분명해져야만 지지층이나 모든 것들의 이 민주당의 변화 혁신의 태도의 모습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예. 원구성 자체도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그걸 적당히 예전처럼 국회의장 선출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바꿔주거나 이런 부분들로는 아마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경이라고 보다는 좀 분명해질 공산이 큽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명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일까요?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든지 간에 승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선도 이길 때 당대표였고 지성도 이길 때 당대표였다.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승자에게 왜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만일 국민들 눈에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하고 지선 승리하자마자
집안 싸움으로 국정의 동력, 국민이 부여했던 국정의 동력을 또 상실해서 윤석열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거나 국정을 가는데 조금 걸림돌로 작용한다? 저는 국민이 바로 또 외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 갈등이라든가 당내 갈등은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수면 아래로 잦아들 겁니다. 그러면서 없을 것이다. 예.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조금 이건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이 부여해준 그런 어떤 권력의 위임을 받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다 의회 권력이 없고 의회 권력만 지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방 권력도 찾아온다면은 그럼 과연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의회 권력을 우리가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힘을 가지고 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국정을 이끌어갈지 이걸 어떻게 내보이느냐가 지금 관건이지 딱 되자마자 뭐 윤핵관이 어떻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또 등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들에 대한 이번에 어떤 선택에 대한 무서움을 대선 지선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하책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갈등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제 아주 아름답게 되면 좋죠. 근데 정치의 속성은 결국 권력 싸움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면 대선하고 지선에서 본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뭔가 본인도 약점이 있죠.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말하면 괴롭히기보다는 규정해서 떠나야 된다,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윤핵관들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지선까지 다 끝난 마당에 아마 어쩔 수 없이 권력 투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민주당에 말씀드리면 경합적이 세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두 번의 큰 승리를 이제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역시도 주목됩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 이제 임기를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총선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내로 들어와서 본인도 이제 사실은 청년으로서 당 대표를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리는 선에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디뎌갈 것이고요. 뭐 정치가 권력 투쟁의 소산이고 권력 투쟁이 정치의 또 항상 상수임은 분명한데 저는 국민의 선택을 어렵게 받은 국민의힘이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개파 투쟁 혹은 노선 투쟁 혹은 어떤 그 주요 인사들 간의 힘겨루기로 초반 국정 동력을 소진했다가는 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지금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지도부는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역시 주목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고심이 큽니다.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지도부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하자면 통상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참패를 하면 결국엔 정계 개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도부 사퇴, 그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뭐 세력의 규합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그럼 책임론이 불거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은 물리적 시간으로는 지금에 있는 비대위는 사퇴가 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도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됐을 때는 전당대회를 열게 되겠죠. 원래 8월 말인데 한 7월 한 달 정도 땡길 수도 있고요. 그러게 돼서 전당대회 뭐 전준이라 하는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말하자면 빨리 지도부를 선출해서 당의 어떤 어지러운 부분들을 좀 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정치적인 이제 스케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도부 윤호중 뭐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도부라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이번 선거의 책임론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어떤 적당한 수준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 특히나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좀 뼈저린 반성과 그다음에 쇄신의 모습들, 약속들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글쎄요, 근데 이 책임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당권 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내홍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5글자로 표현하면 경랑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놓고 이제 노선 투쟁과 그다음에 방향성을 놓고 굉장한 이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또 전당대가 좀 더 조기에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입성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어느 선까지 책임론으로 규정할 것인가와 함께 그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그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이재명 후보를 결국 안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임시의 리더십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당의 정체성을 그러면 좀 더 중도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더 지지층에 우리가 강력히 부합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념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끊임없고 치열한 논쟁들이 있겠죠. 사실 그런 건강한 과정들을 통해서 당이 거듭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2006년도 지방선거가 끝나서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승리했을 때 민주당이 분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참패하면서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면서 바로 또 그 분화의 길을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왔는데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그런 어떤 치열한 노선 투쟁 혹은 당의 방향성을 놓고 갖는 정체성 논쟁 그런 어떤 그 당의 개파 간의 극렬한 그 투쟁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2022년 총선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말하자면은 국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건강한 논쟁들이 사실 저는 뭐 민주당 남의 당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거듭나기를 저도 축구하겠습니다. 경랑 속으로 빠져든다 하셨는데 짧게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게 이제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런 선거 결과가 됐다면 국민의힘도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게 정치의 속성이고요. 책임질 부분들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경랑 속으로 더 깊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